네, 오늘은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치료감호소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정신질환과 범죄 이야기의 저자이신 차승민 선생님이시자 차승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그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이제 치료감호소라고도 알려져 있는 곳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차승민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아몬드 출판사에서 나온 첫 책이라고 얘기를 들어서요. 네네, 첫 번째 책입니다. 혹시 책을 쓰시게 된 계기? 사실 이게 법무병원에 계신 선생님이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놀랍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 영역에서의 민낯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셨을 것 같고, 뭐 또 출판사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또 첫 책을 또 차승민 선생님의 책으로 쓰셨다는 게 또 어떤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어떤 계기로 책을 쓰게 되셨나요? 네, 제가 다른 어떤 책을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이런 책을 보고, 그 책도 저희 병원 같이 미국의 어떤 그 정신질환의 민낯을 많이 보여주는 책이라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이제 이런 책을 읽게 돼서 너무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고,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제의를 해주셔서 아몬드에서 결국 첫 책을 이제 쓰게 됐고요. 사실 쓰기 전에도 약간 고민이 됐던 게,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또 환자의 어떤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또 이게 이렇게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얘기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쓰면서도 계속했고, 쓴 후에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없게, 그러니까 그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읽어도 누구지 하고 이렇게 잘 알아볼 수 없게 조금씩은 변형을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신질환을 치료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사실 제가 정신과 의사의 입장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글이 쉽게 읽혔어요. 빨리 읽혔고, 제가 하룻밤에 반을 읽고 그 이튿날 밤에 나머지 반을 다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정신과 의사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적으셨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어떤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모습을 담아 놓으셔서, 사실은 우리가 중증 정신질환을 정신과 의사들이 경험하는 시기가 주로 레지던트 시기 때가 주로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대학병원이나 이제 만성병원으로 가면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장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의 시선으로 풀어놓으셔서 그런 것들이 또 치료적인 의미에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책 이야기를 하면서 초반에 작가님과 관련된, 선생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셔서 그 부분도 좀 사실 새로웠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신과 의사들이 원래 자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게 약간 불분율인데, 본인께서 왜 법무병원에 일하게 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담으셨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가장 염려스러웠던, 사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염려할 일은 잘 없는데 염려스러웠던 거는 그러니까 제일 큰 건 이거죠. 혹여나 중증 정신질환자 분들이 범죄자, 그러니까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저희 방송에서 다루어질까 봐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 부분을 또 작가님께서 엄청 신경을 쓰셨어요. 선생님께서 책 내용을 보면 어떤 그런 조현병 환자분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서 사회에서 자꾸 인식될까에 대한 염려가 되게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책에. 그리고 그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만큼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중증 정신질환, 뭐 조현병이든 심한 조울증이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기 치료, 어떤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써서 글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도 되게 많이 담겨져 있고요. 왜냐하면 중증 정신질환자 분들이 겪게 되는 가장 참혹한 상황을 실제 진료에서 경험을 하시고 있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신 게 정말 책 내용에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혹여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저희의 방송의 내용이 어떤 정신질환자 분들이 뭐 잠재적인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무병원으로 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죠? 책 내용에도 조금 있으시던데 이게 사명감이 없으면 또 막상 가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저도 되게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왔고 책에서도 그 사명감에 대한 내용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학에서도 어떻게 레지던트 이후에 임상 강사 과정까지 꽤 공부를 오래 하셨는데 법무병원으로 간 계기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뭐 사실은 제가 원래 관심이 있거나 뭐 이런 분야는 또 아니었기는 한데 만성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근무할 때는 이제 6개월마다 환자들의 이제 계속 입원 심사를 하는 그런 때였는데 지금은 3개월마다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퇴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자들도 어쨌든 그런 이제 심사하는 곳에서 퇴원을 하는 게 좋겠다 권고를 하면 이제 만성정신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하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생각인데 이게 공공병원에 가면 조금 줄어들려나?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공공병원이 이제 2곳이 있거든요. 국립공주병원도 있고 국립법무병원도 있었는데 조금 국립법무병원이 이제 법무부에서 운영을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약간 좀 단순하고 그런 생각이긴 하지만 법무부는 병원을 잘 모르니까 의사의 어떤 의견이 더 존중되지 않을까라는 환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갖고 있는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좀 민간병원이나 개원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막상 그쪽을 선택을 못했고 한번 그러니까 항상 막연하게 언젠가는 내가 공공병원에서 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했었거든요. 이게 일하면서. 그래서 이제 좀 신기한 느낌?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병원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국립공주병원보다는 이제 국립법무병원을 이제 가게 됐고 또 당시에 저희 이제 뭐 선배님이라든지 저희 지역에서 이제 조금 가셔서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했고 네, 뭐 크게 제가 어떤 범법 정신질환자를 내가 보고 뭐 연구를 하고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큰 생각을 갖고 간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의외로 제가 만성정신병원에서 봤던 환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주치의를 했었고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사고를 쳐서 진단서를 아버지가 요구하셔서 진단서를 제가 발부를 해줬어요. 거의 10년 동안 이 병원에 제가 일했던 병원에서 팔로우업을 계속 하고 있던 환자라 줬는데 그 진단서로 그대로 치료감호형을 받아서 치료감호소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가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왜 왔어요? 막 이러면서 아이고 여기 와 있구나 이제 저는 보면서 그래서 아 이게 별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큰 어떤 편견을 가지고 국립법무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되게 무섭고 되게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저도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환자들을 한 2~3명을 봤거든요. 제가 주치를 했던 환자가 그대로 거기 와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 환자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범법자가 돼서 여기 병원에 오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초반에 좀 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책을 읽으면서 이게 초반부터 정신과 질환과 관련된 영역을 거의 다 훑으셨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치료감호소에서 일하시는 영역에 대한 내용이 좀 많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심지어 노인과 관련된 이야기에 성격장애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정신과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들을 어떻게 보면은 담백하게 또 약간의 이제 그 정보, 그 질환과 관련된 정보까지 포함시키셔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또 스토리로 풀어내셔서 뭐 정신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 심리 영역에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되게 그 어떤 정신과 영역에 대한 소개에 대한 내용으로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그래서 이제 보호관찰관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책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찌됐건 치료의 목적은 이제 일상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영역이고, 또 정신과 의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진료에서의 목적 자체도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어떤 치료의 기회가 어떻게 보면 박탈되셨던 분들의 어떤 가장 안 좋은 사례들을 경험하시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치료와 관리의 영역으로 가져가실까에 대한 고민을 참 잘 담아 놓으셔서 저는 진짜 책 읽으면서도 책 써주신 선생님한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되게 평범한 그러니까 정도의 정신과 의사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느 한 분야에 관심이 막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정신과 환자를 보는 걸 업으로 삼고 있는 생활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 책을 많이 써주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고, 요새는 정신과 선생님들의 저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꼭 심리적인 분야도 되게 중요하고 정신치료나 이런 거랑 연관된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쨌든 현재 지금 만나고 있는 환자들은 정신질환 그 자체가 되게 다양한 환자군을 만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증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시작되는 증상이 어떻게 범죄까지 가는지를 조금 기술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할 부분들을 잘 담아 놓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정신과 의사가 되실 때는 치료감호소에서 일할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항상 정신과 선생님들이 나오시면 여쭤보는 질문인데, 정신과가 레지던트 1년차 때부터 듣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인 왜 정신과 의사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다닐 때는 그냥 관심이 있는 몇 가지 이제 후보군 중에는 있었고, 또 막 수술하는 과에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 이제 약간 내과, 소아과, 뭐 신경과, 정신과 이렇게 후보군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턴을 하면서 이게 술기가 많은 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압박감으로 확 오더라고요. 이게. 예.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고, 저의 어떤 술기 하나에 환자가 안 좋아지는 걸 못 견딜 것 같고, 책임을 내가 온전히 내 손에 쥐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나는 정말 손으로 하는 게 가장 적은 과를 좀 골라봐야겠다 하고 많이 생각을 했고, 사실 마지막까지 고민을 약간 했던 게 신경과를 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신경과도 은근히 되게 바이탈을 많이 손으로 하는 술기가 너무 많은 과라서 워낙 중증 뭐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다뤄야 되는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인턴을 돌면서 그래도 내가 이거를 하면 열심히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노력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정신과 의사로서도 사명감도 있으시고 되게 필요한 역할도 하고 계시고, 아마 정신과 의사로서의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사실 글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쉽게 읽히는 글이 참 많지가 않은데, 글을 솜씨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어떤 책에 담아내시는 어떤 영역에 대한 방향성이나 거기에 대한 진중함이나 작가로서의 어떤 능력도 탁월하신 것 같아서, 정신과 의사로서의 향후 계획이나 작가로서의 향후 계획 좀 들으면서 저자 인터뷰는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어떠세요? 뭐 사실은 여기에 큰 계획이 있어서 온 거는 아니었고, 그 치료감호소에 뭐 언제까지 내가 근무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그냥 아직은 여기에서 계속 일하는 게 내 일이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의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에필로그에도 있지만, 제가 나가게 되면 이게 우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공포감이 좀 있기는 해요. 뭐 나라에서 어떻게든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전 원장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위로차 하시는 말씀들이 선생님들이 나가도 여기 뭐 불러는 간다고 뭐 정말 안 되면 군의관 선생님들이라도 불러서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해서 군의관 선생님들이라도 와가지고 아니면 공보의 선생님들이라도 와서 진료는 본다고 너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는 해주시지만 그게 임시 방편이지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제가 뭐 이렇게 나가게 되거나 이러면은 다른 이제 같이 너무 재밌게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못할 짓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이직이나 다른 뭐 계획은 없지만 어쨌든 하루하루 열심히 이제 환자 보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병원에서 꼭 1년에 한 편씩 의사들이 임상연구 논문 같은 것도 꼭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열심히 쓰고 게재를 좀 하면 저희 병원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있고 약간 국립법무병원이 되게 중요한 곳이고 꼭 필요한 곳이니까 여기에 대한 편견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없애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같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저기 되게 이상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목적으로 책을 썼던 것 같아요. 향후에 더 책을 쓰실 생각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재능이 아까우신데요? 아마 출판사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네. 안 그래도 가족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 책을 냈다고 할 때는 그냥 그래? 하고 좀 신기하게만 보다가 막상 이렇게 실제 책을 보고 읽어보니까 이제 좀 자랑스러운 마음도 들고 해서 그런지 두 번째 책은 언제 쓸 거냐 자꾸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좋은 이제 주제랑 이런 게 있다면 많이 고민해서 쓰고 싶은 생각은 있고요. 법무부에서 법무병원 선생님들의 지원이 뭐 자꾸 더 늘어나서 아까 하셨던 그런 고민들을 안 할 수 있도록 더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생님이 앞으로 쓰시게 될, 또 작가님이 또 앞으로 쓰시게 될 책에 대해서도 제가 기대하면서 선생님의 행보를 응원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 인터뷰는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 책에 대한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